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 모성간호 시간입니다. 고위험 임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고요. 임신과 관련된 질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임신과 관련된 질환의 저번 시간에서 당뇨병 했었고요. 심장 질환까지 했었습니다. 오늘은 혈액학적 장애에서 빈혈과 태아적 아구증 다뤄볼 건데요. 이거 두 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빈혈하고 특히 태아적 아구증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빈혈 보겠습니다.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져가지고 산소의 운반 능력이 감소되는 걸 빈혈이라 하고요. 산소가 이제 운반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두통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있어서 혈액량 증가 1500cc 정도가 임신 중에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늘어난 혈액량이 그 양질의 혈액이면 좋은데 혈액을 분리해 봤을 때 이렇게 층이 나눴을 때 그 혈장, 뭐 백혈구, 적혈구가 들어있는 혈장과 그러니까 혈구와 이 밑에 혈장이 있어요. 근데 이 혈장의 비율이 임산부들은 이렇게 혈장의 비율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액 자체가 묽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상인의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12에서 14 정도라면 그 산모에게 있어 정상 수치는 11 정도를 나타낸다고 해요. 이게 혈구보다 혈장의 비율이 높아서 혈액 자체가 묽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그 일반인의 그 정상 수치보다 산모가 조금 낮은 데 비해서 이게 이제 임신 말기에 가게 되면은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하로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헤마토크리트가 33% 미만이 되면 이거는 완전히 빈혈 그 증상인 거죠.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그 헤마토크리트는 뭐 헤모글로빈은 수치상으로 표현한 거라면 그 빈혈 진단에 있어서 헤마토크리트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좀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임신 말기에는 헤모글로빈이 10 미만이고 헤마토크리트가 33% 미만이면 빈혈로 정의하는 거, 이 수치 반드시 알아두셔갖고 시험에 이제 예시로 나왔을 때 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빈혈 자체는 빈혈인데 불구하고 빈혈이 또 더 출혈이 잘 된다고 해요. 이 출혈이 잘 됨으로 해가지고 출혈이 나면은 이게 또 잘 안 아물기 때문에 그 감염의 후유증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래서 빈혈인 사람들은 감염과 출혈이 잘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철결핍성 빈혈과 엽산 결핍성 빈혈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산모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철결핍성 빈혈이 대부분입니다. 임신 중 가장 흔한 빈혈이고요. 대부분이 이 증상이고 이 철결핍성 빈혈이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까 말씀드린 필요에 이어 감염 빈도와 산후 출혈 증가가 수치가 높아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철분이 풍부한 질 좋은 미역이나 쇠고기 등의 음식을 섭취하고 철분제를 이제 먹는 게 좋은데요. 그 철결핍성 빈혈이다 하면은 제가 산부인과에 있어 보니까 그 철분제도 또 비타민 C와 함께 먹을 때 효과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경구로 영양제를 먹었을 때는 한 3달 이렇게 열심히 먹어야 겨우 수치가 1 정도 오르고요. 근데 막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철분 주사, 뭐 베노라고 해가지고 철분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4번 정도를 맞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맞으러 오면 좋은데 거의 막달이 됐는데도 빈혈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할 때는 아예 그냥 피 주사를 직접적으로 맞는 것도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 되지 않으려면 그 이전에 임신 말기 전까지 해서 열심히 이런 관리를 좀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엽산 결핍성 빈혈도 엽산이 풍부한 음식이나 엽산제를 먹어서 그 치료 예방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게 태아적 아구증입니다. 빈혈도 이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지만 태아적 아구증, RH 동종 면역이라고 하죠. 태아적 아구증은 제가 아동 간호 시간에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제 요점은 그겁니다. 모체가 RH 마이너스고 그 태아가 RH 플러스일 때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태아가 RH 플러스인 것도 첫째 아이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모체가 RH 마이너스인 경우에 엄마가 대부분의 RH 마이너스 피가 굉장히 희귀하죠. 이 RH 마이너스의 희귀한 피를 가진 엄마가 뭐 RH 플러스인 남편을 만났겠죠. 그래서 그 우성 인자인 RH 플러스인 태아를 가진 거죠. 그래서 엄마가 몸에 RH 마이너스의 피인데 태아가 RH 플러스, 첫 번째 태아일 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태반을 통해서 엄마와 아기가 그 혈액과 그 영양분을 막 이렇게 주고받아도 그게 섞이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RH 플러스인 태아가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태반이 그 분리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 혈액이 감염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엄마에게서 이 피는 내 피와 다르네 하면서 그 몸속에서 RH 플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만들어진 항체가 몸 안에 가지고 내재되어 있다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둘째 역시 RH 플러스가 되면 얘는 내가 공격해야 될 애다 하고 그 둘째 아이를 마구 공격을 하게 돼서 태아적 그 적혈구 용혈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아동간호에서는 이런 경우에 아이가 태어나면 제대를 통해서 교환 수혈을 해줘야 된다고 배웠는데요. 그 모성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둘째를 이제 임신하기 이전에 이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 출현 후에 항체를 포함한 면역 글로불린을 미리 맞는 거죠. 그러면 이 둘째가 RH 플러스여도 치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면역 글로불린이 로감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빈혈과 태아적 아구증은 반드시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 열심히 해드렸으니까 기억하시겠죠? 그다음에 감염성 질환입니다. 톡소플라즈마증인데요. 톡소플라즈마는 고양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이가 이 톡소플라즈마에 걸린 그 감염 고양이가 매개고요. 이 고양이 자체를 뭐 만질 일은 별로 없겠죠. 고양이가 뭐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대소변을 쌌는데 그 대소변에 묻은 무슨 음식물을 섭취했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이제 감염이 되는데, 감염 경로는 태반이고요. 이러한 그 태반으로 인해 감염이 돼서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망막염이나 경련, 황달, 발열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날고기를 잘 먹진 않죠. 날고기 섭취를 금지하고 감염 고양이의 접촉을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톡소플라즈마는 고양이 반드시 연상하시면 될게요. 풍지는 제가 질병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감염 경로는 태반이고 풍지는 증상 자체는 미비하나 그 임신 90일 이내에 감염 시, 그 산모가 임신 90일 이내에 감염 시 신생아에게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 선천성 기형을 초래하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심장 질환이나 백내장, 청각 상실, 뇌 기형까지도 오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가임 여성이다 하면은 예방 접종을 반드시 맞는 게 좋고요. 접종 후에 반드시 1개월 정도는 피임을 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 임신한 여성에게는 그 접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감염이 됐다 하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 신생아에게도 안 좋은 질환인으로 선천성 기형이 태어나기 때문에 치료적인 유산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산부들은 그 풍진에 감염되지 않게 노출을 안 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거대 세포 바이러스증입니다. 그 감염 경로 또한 태반과 산도를 통해서고요. 이것도 신생아 사망이나 미수가 조산하에 위험한 병이네요. 그다음에 양수천자로 해서 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된다 하면은 신생아의 사망이나 미수가 이제 예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치료적인 유산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헤르페스 2형 감염증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많이 들어보셨죠? 입술에 수포나 그 발진 같은 거 많이 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동에게 발병이 되는 헤르페스는 헤르페스 1입니다. 근데 그 헤르페스 1이 아니고 이 헤르페스 2형 감염증은 생식기 하부에 발병하는 그 바이러스로서 성적 접촉 감염에 의한 거고요. 자궁 경관 도말 검사로 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음부나 회음부에 소양성 구진이나 통증 수포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질이나 자궁 경부 쪽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그 양막에 둘러싸여 갖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산도를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신생아 감염에 의해서 사망이나 눈에 심한 손상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산도를 통하지 않는 제왕 절개를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조기에 그 파막이 되면은 자궁 경부나 질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 자궁 쪽으로 그 전이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기 파막되지 않도록 그 분만을 유도하면서 제왕절개를 시도해야 되고요. 이게 완치가 되지 않았다 하면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거 기억하실게요. 일단 매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매독 자체는 임신 16주 전에 산전관리로 해서 발견만 되면 치료가 완전히 되어서 완치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매독은 이제 그 균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트레포네가 팔리듐이라는 이제 균에 의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름이 이렇게 특이하진 않는데 매독균 자체가 이름이 특이해서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성적 접촉으로 감염되는 성병입니다. VDRL을 실시해서 매독을 이제 그 매독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VDRL 진단은 그 비네랄 디지즈 리서치 레버러터리라고 하는데, 그 유산이나 사산 방지를 위해서 그 VDRL 진단을 실시를 미리 하죠. 그래서 16주 이전에 미리 이제 치료를 하면 좋은 거고, 만약에 못 됐다 하면은 16에서 20주에 혈류를 통해서 태반으로 전파가 돼서 아이에게도 그 선천성 매독이 나타납니다. 이게 매독 증상이 있으면 그 이전에 항생제를 맞아서 이제 그 예방을 해야 되는데, 16주 이전에요. 이 항생제가 벤자민 페니실린이라 해서 그 파우더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가루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가루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가루를 주사를 놓을 수 없으니까 증류수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뿌연 그 액체가 되는데, 그거를 IM 근육 주사를 통해서 맞는데 굉장히 아프다고 하네요. 한 번 맞아가지고도 안 되고 여러 번 맞아서 이제 그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임질입니다. 임균에 의한 이제 질병이죠. 감염 부위는 자궁 경관이나 요도 난관이고요. 치료는 산전 관리할 때 이미 자궁 경부 질 분비물 배양 검사를 하거나 항생제를 투여해서 페니실린이나 프로베네시드를 투여해서 이제 그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임질이 있다 하면은 그 아이가 엄마의 그 임질균의 산도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나오면서 그 임질균에 제일 피부가 연약한 눈에 그게 균이 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간호 시간에 임균성 안염이 감염된다 태아에게는, 그런 거 말씀드린 적 있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임균성 안염에 감염된 태아에게는 1% 질사하는 용액에 생리식용수를 떨어뜨려 준다거나 뭐 테트라사이클린이나 에리트로마이신을 이제 안약을 넣어준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방법까지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클라미디아 감염증 해서 미숙아나 사산아를 낳고 항생제로는 에리트로마이신을 투여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염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톡소플라즈마, 풍진, 거대 세포 바이러스, 뭐 헤르페스 감염증,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이게 다 이제 감염성 질환인데요. 이 감염성 질환은 공통적으로 염증이 몸속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는 게 공통점이고, 임신 중에 얻은 이러한 감염은 모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가 안 좋잖아요. 선천성 기형이나 뭐 태아 발육 문제 자체에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기 치료로 예방을 해야 되는 질병인 것 같아요. 다음은 질염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질염에는 다 좌욕이 이제 효과적인데요. 그 효과적인 이유가 첫 번째, 골반의 혈류를 증진시키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면서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트라코모나스 질염인데, 이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에서는 그 트라코모나스 질염이 그 1등이었대요.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이게 질벽에 빨갛고 작은 출혈점이 나타나는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성병인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반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질염이 지금은 이제 모닐리아 질염입니다. 질병이 아니고 여기 질염인데요. 그다음에 칸디다 알비칸스 균에 의한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흔한 질염이 된 이유에는 항생제의 남용과 그 호르몬제가 들어있는 경구 피임약의 잦은 복용으로 인해서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 모닐리아 질염 자체는 당뇨병이나 신생아에게 아구창을 초래하는데요. 이 아구창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칸디다 알비칸스 균에 의한 거, 입에 이렇게 허옇게 뭐 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것도 그 산모도 마찬가지로 질벽에 허옇게 하얀 치즈 같은 회백색 점이 나타납니다. 둘 다 이 아구창이나 모닐리아 질염에 걸린 그 임산부나 치료법은 똑같이 2% 젠티아나 바이올렛을 이제 발라준다는 거. 이게 치료법이에요. 공통으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헤모필로스 질염입니다. 세균성 질염으로 이것 또한 성교로서 감염되고요. 경구로 술폰 아미드를 투여한다는 거. 마지막은 이제 위축성 질염. 이게 시험에 또 이것도 모닐리아 질염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노인성 질염이라고 해가지고 폐경시에 에스트로겐의 부족으로 그 여성의 질의 정상 세포보다 부기저 세포가 증가하면서 나타납니다. 세균 감염의 취약 때문에 이제 걸리기도 하는데요. 화농성의 질 분비물과 부부 관계 시에 이제 그 부드럽거나 뭐 이런 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통증과 출혈을 동반하죠. 이거를 그냥 뭐 부부 관계를 안 하기 때문에 상관없겠지 하고 놔두기보다는 그 부기저 세포가 증가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반드시 해주는 게 좋겠고요. 폐경으로 인한 에스트로겐의 감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호르몬과 관련된 에스트로겐 연고나 질정을 사용해서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축성 질염과 질염에서는 모닐리아 질염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염까지 해가지고 저는 4단원 고위험 임신까지 들여다봤고요. 굉장히 어렵고 많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가시면서 여러분들도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5단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